바다나 대양에 뛰어들 용기가 날 만큼 수영에 자신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수영이나 다이빙을 아무리 잘해도 피해야 할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러한 장소 중 일부엔 위험한 수중 바위, 강한 조류 및 조수가 있어요. 또 다른 곳은 괴물과 신비한 생물에 대한 전설로 유명하고요. 그럼 이제 수중 호러쇼로 들어가 볼까요? 스트리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크셔에서 사용되는 더 스트라이드라는 단어의 변형으로 워프강의 좁은 구간을 가리키는데 너무 작아서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좁아요.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거든요. 물에 한 발만 들어가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와프강은 강력한 물살을 가지고 있고 스트라이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물살이 더욱 강해요. 격렬한 물살은 스트라드 주변의 석회암을 침식시켜 다른 강바닥보다 훨씬 더 깊은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해류로 인해 스트라드 강둑도 약해졌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서서 빠른 물살을 바라보고 있는 땅은 위험한 물 위에 매달려 있는 깨지기 쉬운 난간일 뿐이에요. 스트라드 강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최악인 건요, 이 순진해 보이는 개울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수중 모험을 할 때는 좀 더 안전한 수역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주말 휴양지를 찾고 계신다면 호스슈 호수가 제격입니다. 모래사장, 하이킹 코스, 피크닉 장소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호수에는 약 405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사목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수가 차지한 것은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1989년과 1990년에 발생한 지진은 뜨거운 마그마 아래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어요. 이 가스는 공기 중으로 스며들어 호수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 피해를 입혔어요. 지금도 호스슈 호수는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이곳이 무서운 이유는 독성가스의 수치가 무작위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곳곳에 붙어있는 경고 표지판은 즐거운 숲속 하이킹의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와이 카우아이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던 멋진 폭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키프 폭포는 한때 수영과 다이빙을 즐기기 위한 명소였어요. 폭포에 가려면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고 마침내 6m가 넘는 높이의 폭포가 아래의 수정처럼 맑은 웅덩이로 쏟아지는 숨막히는 광경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1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어요. 왜였을까요? 키프 폭포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폭포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분명한 이유겠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목격자들은 폭포 아래쪽에서 평화롭게 수영을 즐기던 수영객들이 갑자기 수면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은 이 모든 것이 시끄러운 관광객의 방해를 싫어하는 물의 정령 모호 때문이라고 믿어요. 수영장 바닥에 강력한 소용돌이가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어쨌든 가이드 출판사들은 더 이상 키프 폭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무단 침입은 엄중하게 처벌돼요. 태국만에 위치한 삼해산홀은 스릴을 추구하는 다이버들에게 최고의 장소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수심이 약 85m인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 장소예요. 하지만 이곳을 피해야 할 장소로 간주하는 이유가 수심이 깊어서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지역은 대형 유조선의 주요 운송 구역이에요. 구멍 주변의 강한 해류는 다이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죠. 그것도 모자라 삼해산홀에는 의심하지 않는 다이버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창꼬치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물이 너무 탁해서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바다 생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전체적으로 삼해산홀은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매우 위험한 장소로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숙련된 다이버들만 탐험해야 합니다. 세계 상어 공격의 수도인 뉴스미나 비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플로리다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편안한 휴양지를 찾고 계신다면 이 해변은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뉴스미나 비치 주변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상어가 많이 모여들어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상어 공격이 너무 많이 보고돼서 세계 상어 공격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조차도 이곳에 수영을 하러 가면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상어를 가까이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3m 정도의 거리인데 대부분의 경우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상어 중 하나인 황소상어가 이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시 한번 카우아이가 이목록에 올랐어요. 하나카피아이 비치라고 불리는 나팔리 해안의 해변은 지상의 천국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이곳에 가려면 가파른 바위가 많은 3.2km 정도의 트레일을 트레킹해야 해요. 이 외딴 해변에는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혼자서 해야 해요.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엄청나게 강한 이안류예요. 해안을 보호할 수 있는 암초가 없기 때문에 이안류는 거의 항상 존재해요. 만약 누군가 이안류에 휩쓸리면 수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해변은 약 9.7km나 떨어져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이 해변은 안전면에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해변을 방문하게 된다면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좋아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몬태나주 버트에 위치한 인공호수인 버클리 핏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섬뜩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핏빛의 붉은색이에요. 물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큰 실수예요. 만지지도 마세요. 이 물은 카드뮴, 비소, 아연, 납, 구리 등의 중금속으로 인해 매우 위험해요. 이 중금속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에서 나오는데 물을 초산성으로 만들어요. 사실 이곳은 예전에는 노천 구리 광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색을 띠게 된 거예요. 조언을 드리자면 전염병을 피하듯 이곳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곳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호수 3개입니다. 이 호수들은 모두 아프리카에 있어요. 카메룬의 모눈 호수와 뇨스 호수, 르완다의 키부 호수는 모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타이머와 같아요. 이 호수들은 지하의 녹은 암석 웅덩이 위에 형성됐는데 때때로 이 녹은 암석이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성가스를 물속으로 바로 방출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스가 쌓이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터져나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분출을 석회암 분출이라고 하는데 주변의 모든 것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가스 구름을 방출할 수 있죠. 가장 무서운 부분이요? 이러한 폭발이 예고 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호수 근처에 있는 경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아요. 즐거운 수영을 즐기기에 추천하지 않는 다른 장소를 알고 계신가요? 그 장소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발트해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해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부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해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보어는 망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신선한 공기에 둘러싸여서 문명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힐링과 명상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군요. 여기까지 꽤 오랫동안 걸어오셨으니 이제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아야겠죠. 주변엔 숲이 울창해서 텐트를 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네요. 그런데 그때 나무가 전혀 없고 낮게 자란 덤불만 드문드문 있는 멋진 들판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곳으로 가서 텐트를 설치해 볼까요? 땅이 유난히 부드럽고 매끄럽지만 별 신경은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칼로 버터를 찌르는 것처럼 말뚝이 흙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텐트를 다 치고 나니 벌써 날이 어두워져서 여러분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아늑한 침낭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셨군요. 축축한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침낭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여러분은 텐트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늪에 텐트를 쳤던 거예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늪은 항상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까지 흙에 잠겨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 늪인지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끼와 뿌리는 부드러운 속으로 여러분을 천천히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신발은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숲속에서 늪을 찾기 꽤 쉽습니다. 만약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데 이끼와 드문드문 덤불만 있는 곳에 햇볕이 반짝이는 공터가 있다면 그곳이 늪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용한 땅을 가볍게 밟아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기가 느껴지면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늪이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산불입니다. 늪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분다면 말이죠. 늪과 습지는 물과 이끼층 아래에 타르가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면 불을 진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 항상 늪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텐트를 세울 수 있는 견고한 땅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저분한 솔방울과 돌을 치우고 근처에 개미집도 없는지 모두 확인했다고 해보죠.
밤에 뭔가가 여러분의 침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바라진 않으시죠? 선택한 장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텐트에 기대둔 나무가 바람과 비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랜턴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수가 텐트를 덮치기라도 한 것처럼 텐트가 휘청거립니다. 당황한 여러분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텐트 꼭대기에 거대한 나뭇가지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최악인 사실은 캠프를 설치하기 전에 위를 올려다봤더라면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쯤 부서지고 썩은 나뭇가지는 발견하기 쉽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텐트를 치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가지는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어요. 텐트를 찢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운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수십 명의 캠핑객들이 매년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종종 큰 대가를 치릅니다. 위를 살펴보면 여러분께서는 위에 말벌둥지나 거미줄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말벌은 방해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거미에겐 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름다운 강을 발견하고 그 강둑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텐트를 정확히 어디에 쳐야 할지 조심하도록 하세요. 특히 봄이나 가을에는 물 가까이에 머문다면 한밤중에 물 위에 둥둥 떠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낮과 밤의 일기예보를 항상 확인하세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면 물, 특히 강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비가 강의 수위를 높여 둑을 터트리게 하고 여러분의 작은 텐트가 물에 잠겨 휴가를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는 캠핑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숲 깊숙한 곳에 가보죠. 울창한 나무와 비가 바람으로부터 텐트를 지켜주고 있고 비 때문에 숲 바닥에 물이 고여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까의 공터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밤 다른 곳에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땅이 부드럽고 축축한 것 같군요. 하지만 늪은 아니에요. 그저 어젯밤에 비로 인해 흙이 젖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곳에 있다면 땅이 단단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문제는 부드럽고 젖은 땅이 텐트 밑에서 언제 슬금슬금 빠져나오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흙의 이동은 늪에 있을 때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텐트의 말뚝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텐트였던 것이 이불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 밑에 묻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늑해 보이는 계곡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고 그때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면 즐겁게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물은 자연적으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물이 여러분의 캠핑 장소로 들어오고 결국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빗물에 무릎이 푹푹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아, 기나긴 산책을 하고 좀 쉬기에 딱 좋은 장소네요.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근처에 물도 없고 햇빛이 잘 비추고 가로막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일광욕을 하면 정말 멋지겠죠? 글쎄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왜 이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직사광선은 텐트의 소재 때문에 몇 시간 안에 텐트를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 피부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밤이 되어 텐트가 좀 식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곳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돌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말뚝을 제대로 박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텐트에 작별을 고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나무 근처에 텐트를 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게다가 일기예보가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외딴 나무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싶은 유혹은 뿌리치도록 하세요. 화창한 날씨와 비가 오는 날씨 모두 괜찮지만 만약 심각한 폭풍이 온다면 혼자 서 있는 나무는 피뢰침이 될 겁니다. 만약 텐트 근처에 있는 나무에 번개가 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번개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겨울 캠핑을 할 때 날씨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대해 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세요. 겨울에는 텐트에 비치는 햇볕이 아주 중요합니다. 텐트가 아무리 멋지고 비싸다 해도 추위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고 일반적으로 추운 계절에는 바람이 훨씬 더 심하죠. 햇볕은 여러분이 심한 추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캠핑객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텐트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텐트의 소재는 열을 매우 잘 전도합니다. 따뜻함을 잘 유지해주겠죠. 하지만 불이 쉽게 붙기도 합니다. 모닥불 하나는 여러분의 텐트를 태우기에 충분합니다. 텐트와 모닥불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절대로 불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잠이 들 것 같으면 불을 끄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서 깨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곤충은 가장 신나는 하이킹도 망칠 수 있습니다. 모기, 개미, 진드기, 그리고 다른 성가신 벌레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텐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밖에 나갈 때는 모기 퇴치제를 피부에 바르고 텐트 입구 옆에는 나선형 모기향을 두세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두거나 안에 넣지는 마세요. 냄새가 거슬리고 화재도 일으킬 수 있어요. 모기, 특히 진드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늪이 발생할 수 있는 호수, 연못,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세요. 벌레는 잔잔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곳에는 날개 달린 해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잘 날지 못해요. 그러니 모기를 멀리 하려면 탁 트인 곳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모기한테 물리면 안 되죠. 이 뾰족한 나무는 쏠 줄 아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샌드박스 나무라고 불리며 아마조니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나무의 씨앗은 작은 호박 모양으로 형성돼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자라요. 하지만 여기부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최고의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씨앗들은 시속 241km의 속도로 터져 나와요. 심지어 약 18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 과정 중에 이 나무를 방해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씨앗에 독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몇몇 나무들은 완전하게 똑바로 자라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심지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휘어진 나무는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죠. 엘 아르볼데 라 사비나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스페인에서 자라요. 나무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모양은 바람에 달려 있어요. 그 결과 종종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중 다른 때에 완전히 모양을 바꿀 수도 있죠. 이 유연한 나무는 높이가 8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와 같은 가장 별난 곳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공룡만큼 오래된 나무는 어떨까요? 1994년에 발견된 웰레미 소나무종은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소나무는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공룡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이 나무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날까지 야생의 100그루의 전시품만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나무들의 위치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나무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니까요. 또 이걸 연구하는 게 지구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도 중요해요. 나무의 껍질은 달랐던 온도기간이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과 같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나무는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실제로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어요. 바레인의 사막 변두리에 위치한 프로소피스 시네라리아는 아주 깊은 뿌리 체계를 갖고 있어서 타는 듯한 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어떻게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이 나무는 너무 특별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요. 파나마에 있는 라 인디아 도르미다는 잠든 소녀의 몸처럼 생긴 산지예요. 엘 발레드 안토니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휴화산 중 하나의 근처에 있는 더 크고 신비로운 지역의 일부죠. 그리고 꽤나 이상한 나무들이 있어요. 네모난 거요. 심지어 이 나무들의 고리들, 즉 나무 몸통의 내부도 같은 모양이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가끔은 심지어 완벽한 90도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 나무들이 이런 특별한 모양으로 자라는지 맞춰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나무들의 샘플을 채취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려고 다른 곳에도 심어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나무들의 기이한 모양은 계곡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농부가 목재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들을 상자에 넣어서 키워서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둥근 나무들은 종종 날카로운 각도로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중 하나는 미국의 세콰이아 국립공원에서 발견돼요. 제네럴 셔먼이라고 불리고 84m로 뻗어 있어요. 거의 자유의 여신상만큼 커요. 둘레도 똑같이 인상적이어서 땅에 가까이 있는 두께가 약 31m예요. 이 나무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는 2300년에서 2700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아,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나무종들이 있지만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만큼 놀라운 건 없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무 껍질 층들 때문에 거의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죠. 또 이 나무는 불규칙적으로 탈피하는데 한 번에 많은 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번은 녹색에서 파란색, 보라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마침내 갈색에 이르면서 말이에요. 이 나무는 장식용이라기보단 제지용으로 쓰여요. 나미비아에도 모양이 이상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무인 보틀트리가 있어요. 자, 모양면에서 보면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둥근 몸통을 가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나무에서 수확한 우유 수액은 독성이 아주 강해요. 전설에 따르면 지역 사냥꾼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살을 담그곤 했다고 해요. 꽃이 분홍색과 흰색으로 자라고 가운데가 빨간색이어서 꽃이 피는 계절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가끔 삐뚤어진 나무를 보는 건 그리 특별하지 않지만 삐뚤어진 나무들이 있는 숲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폴란드의 그리피노 마을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 근처에는 400그루의 이상한 모양의 나무로 만들어진 숲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기계적인 개입으로 휘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자라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져온 목재가 가구 또는 심지어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지만 어느 쪽이든 숲은 결국 버려졌어요. 비단목화나무가 캄보디아의 고대 타프롬 사원을 점령하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요. 비단목화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구조물들 위로 오랫동안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사원들은 복원되었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어요. 용혈수는 북서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자라요. 현지인들은 용이 죽으면 나무로 변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길이가 무려 15m나 되는 이 나무는 나무 껍질에서 수확할 수 있는 붉은 수액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붉은 물질은 오늘날까지 염료와 약에 사용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고 가장 인상적인 나무 중 하나는 썬랜드 바오밤 나무입니다. 높이는 22m고 둘레는 47m예요.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이걸 더 장관으로 만드는 건 이 나무가 자연적으로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33년에 나무 안에 작은 휴게실이 만들어졌었어요. 처음에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6,000년 이상 되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은색 자작나무는 스칸디나비아와 북동유럽에 퍼져 있고 빛을 반사하는 법을 알아요. 나무 껍질색이 옅어지고 나무까지도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는 그 광경이 자연의 겨울왕국으로 변해요. 또한 나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양분을 모으면서 숲 아래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고 퍼져 나가는 버섯과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어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나무는 버섯에게 설탕을 줍니다. 이 자작나무의 동반자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먹어선 안 돼요. 알아보기는 쉬워요. 전형적인 주황색 머리에 흰 물방울이 뿌려진 버섯머리를 갖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자연축제는 일본의 벚꽃 시즌이에요. 분홍빛을 띤 흰색의 꽃은 일본 문화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고 모노노 아와레라고 불리는 지역 속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발음했나요? 이 속담은 그게 얼마나 완벽하거나 아름다운지에 상관없이 모든 건 일시적이라는 사실로 해석돼요. 일본을 방문한다면 벚꽃 상징이 회사 로고에서부터 심지어 옷이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한때 터널로 바뀌었던 놀라운 나무 구조가 있었어요. 69m나 되는 코스트 레드우드 나무였죠. 이 나무에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단어인 아워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1969년에 폭설 때문에 쓰러졌지만 나무는 동물, 식물, 곤충을 위한 생태계로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쓰러진 터널나무라고 불려요. 페난시아 베일리시아로 알려진 한 나무 종은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식물이에요. 이 종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뉴질랜드 먼 해안에 나무 단 한 그루가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외로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염소를 섬으로 데려왔고 염소가 나무의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먹었어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표본을 심을 방법을 찾고 있어요. 어머, 이것 좀 보세요. 거대한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정말 빠르네요. 이 트위스터는 시속 402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길이 80km, 폭 1.6km의 길을 만들 수 있죠. 때로는 토네이도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낮은 구름이나 비에 가려 몰래 다가와서 볼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토네이도는 너무 빨리 발달해버려서 이미 너무 가까워지면 아무도 제때 경고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미친 폭풍이 정말 가까워졌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이 있나요? 가서 숨으세요. 아니면 미친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토네이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토네이도는 밧줄 모양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토네이도는 깔때기 모양의 넓은 구름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바로 눈앞에 두 번째 토네이도가 있어요. 뇌호에서 생성된 이 소용돌이 치는 바람을 보세요. 이 소용돌이 바람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경우 우박도 파티에 합류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요. 텍사스는 연간 약 12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기록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토네이도 앨리에서 대부분의 토네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날 때 발생해요. 이 두 공기가 충돌해서 강력한 폭풍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 토네이도를 생성할 수 있죠. 대부분의 토네이도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12월에도 발생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먼지 폭풍부터 자동차, 큰 나무, 심지어 집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까지 다양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큰 동물은 자주 볼 수 없으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점점 가까워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걸 느끼면서 얼굴에 흙과 파편이 날아오는 걸 느낍니다. 눈을 감고 나면 쾅! 안에 들어온 순간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나운 바람이 몸을 휘젓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지럽다고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가 된 기분인가요? 지금이 바람과 함께 소용돌이 치는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 잠깐만요. 옆집 오토바이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랄게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성난 토네이도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아마도 온도 변화일 겁니다. 이 미친 토네이도 안은 밖보다 20도나 더 추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토네이도 깔때기의 중심이 항상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깔때기는 소용돌이 내부를 훨씬 더 차갑게 만들고 코에서 폐까지의 기도를 익숙한 것보다 더 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높은 고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공기의 밀도가 20% 더 낮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머물 계획은 없으시길 바래요. 소용돌이 치는 안의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폐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토네이도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은 고도 8,000m 상공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과 비슷한 전문가 수준이에요. 따라서 규칙적인 호흡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몇 분만 지나면 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특별한 마스크를 가져왔으니 숨 쉬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부의 공기 흐름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셨나요?
일부 폭풍 관측자들은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성난 구름과 바람이 소용돌이쳐서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로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혼자만의 파티가 아닙니다. 이웃에 오토바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벽돌, 유리, 심지어 자동차, 소, 이동식 주택, 벽돌, 지붕 및 기타 큰 물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충돌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시속 500km로 소용돌이치는 파편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무사히 통과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정말 어지럽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이 거대한 토네이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토네이도는 결국 속도가 느려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단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용돌이가 끝나면 배는 괜찮겠지만 토네이도가 멈추면 어느 높이에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 어딘가에 있다면 부드러운 건초 가마니가 있어 추락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그건 안 되겠어요. 높이가 14km가 넘는 트위스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낙하산을 가져오셨다면 좋겠네요. 지금이 낙하산을 펴기에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안 가져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경치를 즐기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요. 왜 왼쪽에서 보면 햇빛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토네이도는 종종 뇌우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의 경계와도 같아요. 게다가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공기가 매우 고요했죠? 그것도 흔한 일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가까이 다가오면 안전한 장소를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지하 대피소를 이용하고 대피소가 없다면 지하실이 차선책이 될 수 있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TV나 라디오를 새 배터리와 함께 준비하세요. 또는 토네이도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를 준비하세요. 부패하지 않는 음식, 물, 기타 필수품도 준비하세요. 알고 보니 실제로 토네이도에 휩쓸렸지만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실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떨어뜨렸다고 해요. 우버 요금 몇 푼 아끼려고 그런 일을 겪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하지만 안전할지 어디로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셀과 같이 크고 사나운 폭풍을 피하는 건 매우 어렵죠. 슈퍼셀은 가장 강력한 폭풍의 범주에 속하며 대부분 뇌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용오름에 빠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줄기는 약하고 따뜻한 물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륙으로 이동해서 실제 토네이도로 변하기 전까지는 스파데이의 일부처럼 즐길 수 있어요. 모래바람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공기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걸 깜빡해서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네요. 그런데 기분이 나아지실지 모르겠지만 천둥번개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화재 토네이도 속으로 뛰어들 의향이 있다면 연기, 가스, 화염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줄 특수 슈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기둥은 좁고 수직 이 예쁜 생명체 좀 보세요. 귀엽고 완전히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속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파란 고리 문어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문어종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해양동물 중 하나예요. 이 생물은 조수 웅덩이와 산호초에서 발견됩니다. 13에서 20cm에 불과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자극을 받으면 인간에게 아주 위험해요. 독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동물이 위협을 느끼면 우선 본능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위협이 지속되면 예를 들어 사람이 자기를 집어들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어 자세를 취하고 파란색 고리를 표시해요. 문어를 구석에 몰아넣고 건드리면 공격자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나쁘게 끝날 수 있어요.
제트로도톡신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때로는 피해자가 주변 환경을 완전히 인식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고 깨어있지만 마비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난을 알리는 신호를 보낼 방법이 없어요. 흥미롭게도 파란 고리 문어는 편할 때는 갈색이거나 창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특유의 환각 패턴을 켜죠. 이러한 반응을 아포세마틱 행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동물이 물면 살 수 없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 밝은 색을 번쩍이며 엄포로 놓는 거예요. 물론 무해해 보이는 위험한 동물이 파란 고리 문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동물을 보세요. 이 동물은 폭신하고 부드러운 외모로 매우 귀여워 보입니다. 만지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없죠. 조심하세요. 털이 많은 애벌레의 쏘임은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 애벌레는 고름나방 애벌레 또는 ASP라고 불립니다. 고급스러운 털 속에 숨어있는 독가시에는 해파리처럼 쏘는 세포가 장착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애벌레 독소에 매우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는 감염된 부위의 피부 두께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의 경우 불쾌한 감각과 발진은 몇 시간에서 때로는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다음 동물은 포이즌 다트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의 종류는 170여 종이 이르지만 재밌게도 모든 개구리가 실제로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피부를 통해 매우 위험한 독소를 분비하는 개구리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건 개구리가 이 독소를 사냥이나 공격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자기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확실하지 않지만 지네나 개미처럼 독소를 함유한 동물이 풍부한 식단에서 개구리가 이러한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남미 원주민들은 개구리에게 화살이나 다트를 문질러 독이 묻은 화살촉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독침 개구리를 만졌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황금독 개구리를 만졌다면요. 가장 독성이 강한 종이에요. 불꽃 갑오징어는 알려진 유일한 독 갑오징어 종입니다. 이 생물은 최대 5에서 8cm의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근육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2개의 촉수와 8개의 팔을 가진 짙은 갈색의 수중 동물을 조심하세요. 또한 팔 주위가 보라색과 노란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이 흥미로운 생물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육식성 원뿔 달팽이는 매우 느린 동물입니다. 이게 먹이를 기계적으로 포획할 수단이 없는 주된 이유죠. 즉, 다른 동물을 잡거나 물지 못해요. 대신 원뿔 달팽이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독을 진화시켰습니다. 아마도 달팽이의 가장 멋진 점은 거의 1000종에 달하는 달팽이 중에서 각 달팽이가 생성하는 독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걸 거예요. 원뿔 달팽이에겐 송곳니가 없지만 독으로 덮인 작사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찌르는 데 사용해요. 독침 끝에는 튜브 모양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이빨은 시속 643km의 놀라운 속도로 튜브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뿔 달팽이가 느린 것 같아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독은 특정 종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가벼운 따끔거림을 유발하는 반면 일부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호초에 사는 이 작은 달팽이는 작살 같은 이빨로 먹이를 찌르는데 이 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보고를 떠올리면 360도로 뻗은 인상적인 가시를 가진 부풀어 오른 생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가시 아래는 사악한 생물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물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독인데 이 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좋은 소식은 생선을 먹지 않는 한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편하게 캘리포니아 롤을 드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이 곤충을 보고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일본 말벌입니다. 길이가 거의 5cm까지 자랄 수 있는 이 괴물 같은 생명체는 매우 공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상적인 말벌의 독침은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벌레에 쏘이면 살아남지 못해요.
독이 가장 강력하지는 않지만 큰 몸집 때문에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공격해 온다면 그 결과는 극적일 수 있죠. 거대 말벌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반드시 비우호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극을 주면 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밝은 파란색 생물을 블루시 드래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포도보다 크지 않은 작은 동물이에요. 해변에서 발견하거나 물속에 떠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작은 굼벵이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단 때문이에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마비시킬 정도의 독을 가진 해파리인 포르투갈 마누어를 가장 좋아해요. 블루 드래곤은 먼저 점액을 이용해 해파리의 악명 높은 쏘는 세포를 무력화합니다. 촉수에서 이 세포를 훔쳐서 자신의 조직에 저장하고 농축해요. 그런 다음 접촉하면 이 쏘는 세포를 방출해서 마누어의 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침을 만들어냅니다. 이 멋진 생명체는 또한 매우 교활해요. 겉모습은 밝아 보이지만 현장의 달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명한 파란색은 사실 배에 있는 색이에요. 그리고 등을 대고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물과 잘 어우러집니다. 등에 있는 회색은 바다 표면에서 위장하기 위한 거예요. 호주에서 발견되는 이루칸지 해파리는 작고 순진해 보입니다.